반갑습니다. 한국금융개발원공사 정문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용장 통일규칙 그 마지막 시간으로 제21조부터 제39조까지 중요한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신용장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언급드렸던 것과 같이 신용장은 1조에서 39조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1조에서 보통 20조까지 그리고 20조 초반 내용들까지가 사실상 시험에서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는 내용들이고 그 뒤의 내용들에서는 이제 일부 중요한 부분들만 시험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20조에 대한 내용들, 선화증권에 대한 내용까지 상당히 상세하게 정리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21조부터 39조에 대한 내용, 오늘 신용장 통일규칙에 대해서 마무리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신용장 통일규칙은 여러분들이 역시 무형영어에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이고 무형영어에서 아주 기본이 되는 내용인 만큼 각 조문들이 어떻게 해석이 되고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 어떻게 적용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실제 매매 거래에서는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21조에 대한 내용부터 마무리 39조까지 정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조에 대한 내용, 비유통 해상화물 운송장입니다. 자, 비유통, non-negotiable이라고 해서 매입이 안 되는 신용장을 얘기하는 거죠. 말 그대로 다른 당사자들한테 유통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앞서서 실제로 선화증권에 대한 내용 제20조에서 살펴봤는데요. 그 내용과 조문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20조의 내용과 21조의 내용이 영어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은 동일합니다. 기본 개념은 동일한데 자, bill of lading, 선화증권이라는 것과 non-negotiable 웨이빌이라는 해상화물 운송장에 대한 차이는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조문이 동일하고 기본 개념은 동일한데 선화증권은 오리지널, 카피라는 스탬프나 부기 그리고 해상화물 운송장은 non-negotiable이라는 스탬프나 부기가 표시가 됩니다. 선화증권에. 그래서 실제로 해상화물 운송장은 수취증과 같은 역할입니다. 해상화물을 맡겼다라는 증명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통이 안 된다는 것은 당연히 매입이 불가능하고 화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갖고 있는 사람만 그냥 화물을 내가 수취했다라는 거면 증빙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개설은행은 두 가지 서류를 모두 활용이 가능한데요. 다만 유통성에서 차이를 지닌다. 그러니까 21조 같은 경우는 시험에서 크게 언급되는 부분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선화증권과 해상화물 운송장이 어떤 차이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놓으셔야겠죠. 자, 21조는 비유통 해상화물 운송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22조는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입니다. 어떤 명칭을 사용하든 간에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선화증권은 다음과 같이 보여야 한다. 자, 앞서서 우리가 19조, 20조, 21조 전부 다 용선계약에 따르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따로 떼놓은 겁니다.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을. 자,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은 다음의 자에 의해서 서명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용선계약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용선계약은 말 그대로 배를 사용하기로 해서 빌리는 겁니다. 배를 대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항로로 내가 원하는 시기에 물건을 실어서 가고 싶다. 그래서 정기적인 항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부정기적인 항로를 만들어서 간다라고 해서 부정기선의 종류의 하나였죠. 용선계약은. 그리고 용선계약 같은 경우는 용선자와 선주가 등장을 합니다. 배의 주인, 통상 선사들이죠. 배의 주인이 있고 이 배를 빌리는 용선자가 있어요. 자, 그런데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큰 이제 배를 많이 갖고 있는 그 선사가 선주겠죠. 선주가 또 다른 해운업을 하는 다른 선사가 있습니다. 이 선사한테 배를 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배가 많은 회사가 배를 또 빌려주는 거죠. 임차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선주지만 또 용선자가 되는 경우도 생기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간 용선계약은 선장, 선주, 용선자가 그 사람들, 선장, 선주, 용선자를 본인이 서명을 하거나 아니면 그를 대리하는 기명 대리인에 의해서 서명이 되어야 합니다.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은. 아, 그럼 이게 차터파티 BL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장, 선주, 용선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은 선장, 선주, 용선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으로서 특정되어야 한다. 그 사람이 누군지도 반드시 적어줘야 된다고 했고요. 대리인의 서명은 그가 선장, 선주 또는 용선자를 위하여 또는 대리하여 서명한 것인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자, 우리가 앞서서 봤던 19조, 20조, 21조에 대한 내용들 전부 다 선장, 선주, 용선자에서 하나도 겹치는 게 없죠. 나머지 전부 다 뭐였어요? 운송인이나 그냥 선장만 있었죠. 딱 하나 선장만 겹치네요. 선장만 겹치고 나머지 내용들은 다 운송인이나 선장에 대한 내용 얘기만 했었죠. 그런데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에서는 선장, 선주, 용선자 이렇게 셋을 다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다시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 사람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대리해서 서명을 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for captain인지 아니면 for liner 선주라든지 아니면 용선자 차터 파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서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선주를 위하여 또는 대리하여 또는 용선자를 위하여 또는 대리하여 서명하는 대리인은 선주 또는 용선자의 명칭을 적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선주나 용선자. 자, 밑에 내용 보시면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은 용선계약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제2조 선화증권의 내용과 제19조 복합운송에 대한 내용을 사실상 알고 계신 상태에서 딱 보면 아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 정도로만 구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조, 20조 다 연계된 내용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기본적으로 용선계약은 용선자, 선장, 그리고 선주의 관계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역시 기억을 해 놓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각 조문의 특징에 따라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이 출제가 된다면 저 선장, 선주, 용선자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대리하는 기명 대리인에 의해서 서명이 되어야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이다 라고 본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제23조는 에어 트랜스포트 다큐먼트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20조에서는 선화증권을 봤었는데 이제 23조가 되어서야 항공운송서류가 나오죠. 현재 항공운송서류가 실제 실무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거래에 대해서는 선화증권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해상운송. 그래서 조금 뒤에 나와 있는데 항공운송서류에 대한 내용 실제로 조문도 좀 짧습니다. 자, 항공운송서류는 어떤 명칭을 사용하든 간에 다음과 같이 보여야 한다. 자, 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다음의 자에 의하여 서명되어야 한다. 운송인 또는 운송인을 위한 또는 그를 대리하는 기명 대리인. 자, 항공운송서류는 누구만 나와요? 운송인만 등장합니다. 운송인. 앞서서 해상운송 관련된 내용들, 용선계약 선화증권이라든가 선화증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는 다 선장이 표시가 됐었죠. 그리고 물론 앞서서 19조, 20조에서는 운송인도 표시가 됐지만 용선계약 선화증권에서는 심지어 선장, 선주, 용선자까지 나왔었죠. 그런데 항공운송에서는 누구만 등장하느냐? 운송인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운송인 또는 그를 대리하는 기명 대리인에 의해서 서명이 되면 아 이거는 항공운송 서류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운송인 또는 그를 대리하는 기명 대리인, 운송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은 운송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자, 이런 조문들은 다 똑같죠. 누가 적는지, 내가 누구를 대리해서 적는지 적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특정해서 표시해주고 역시 대리인의 서명은 그 대리인이 운송인을 위하여 또는 운송인을 대리하여 서명한 것인지도 적어줘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계속 운송서류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상운송의 내용, 즉 선장, 선주, 용선자에 비해서 운송인 및 그 기명 대리인만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항공 관련 운송업체는 운송인의 지위로서 단순 운송 업무를 수행을 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아, 항공운송 서류에는 그 서명이 운송인의 서류밖에 없구나. 그리고 왜 그러냐? 항공운송인은 운송인의 지위로서 단순 운송 업무만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해놨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화증권과 동일하게 선적항과 도착항을 표시하듯이 출발공항과 도착공항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장이 원본의 전통을 규정하더라도 송화인 또는 선정인용 원본이어야 한다. 자, 저게 기본적으로 발행이 돼요. 밑에 내용에 보시면 나오는데 항공화물 운송장은 총 12통이 풀셋으로 발행이 됩니다. 물론 12통을 넘는 경우도 있어요. 사본이 더 추가가 돼서. 통상 12통으로 발행이 되는데
원본 3통과 나머지 사본 9통으로 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본 3통은 항상 원본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송화인 또는 선정인용 원본이 항상 발행이 돼요. 자, 원본 첫 번째가 운송인용입니다. 운송인이 본인이 갖고 있는 거죠. 작성을 해서 갖고 있는 거. 그리고 수화인용, for consignee, 그래서 수화인, 물건을 받는 사람. 그리고 shipper라고 해서 송화인, 물건을 보내는 사람 용으로 1, 2, 3부가 발행이 되고요. 각각의 사람이 갖게 되죠. 근데 통상 물건을 보내는 사람이 저 항공화물 운송장 원본을 수화인용을 송화인이 같이 받아요. 그러니까 수출상이 수입자 것도 같이 받아서 갖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운송인용 운송인이 보관하고 수화인용은 통상 수화인용 화물에다 같이 붙여서 보내줘요. 너 거 화물이 이렇게 진행돼서 수치가 될 수 있다. 보내주는데 신용장에서 지정을 할 때 네 곳이 사용하기 때문에 송화인용 또는 선적인용 원본만 제출해도 된다고 서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용장에서 내고를 할 때는 송화인 거 하나만 갖고 와도 돼. 나머지 다 자기들이 갖고 가잖아. 라고 의미로 이렇게 하나만 제시가 되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시험에서 자 12통에 대한 내용 그리고 원본 3통, 원본 첫 번째가 캐리어, 수화인용, 송화인용 이렇게 3개가 나뉜다는 거 CCS죠. 캐리어, 컨사이니, 슈퍼 이렇게 3개로 나뉜다는 거 기억을 좀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다음 항공운송 서류에는 전운송이 하나의 동일한 항공운송 서류에 의해서 포괄된다면 물품이 환적될 것이라거나 환적될 수 있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다. 자, 환적될 것이라거나 환적될 수 있다고 표시하는 항공운송 서류는 비록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더라도 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합니다. 역시 항공운송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환적을 금지하더라도 비록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더라도 환적이 될 것이라거나 될 수도 있다라고 표시하는 항공운송 서류가 있다면 이제 환적을 금지해도 그것은 수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실무에서 항공화물은 굉장히 빈번하게 경제적 이유에서 환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뭐 여러 나라를 예를 들 수 있겠지만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 이제 페덱스 이런 데를 이용하게 되면 미국의 물건들이 그 멤피스에 있는 허브 공항으로 다 모입니다. 그래서 다시 미국 전역으로 퍼져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날라온 게 멤피스에 있는 허브 공항으로 간 다음에 퍼지게 되죠. 그리고 환적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멤피스나 그 근처 공항으로 가져온 거를 멤피스항으로 모으려면 환적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리고 자, 항공화물의 환적은 비교적 안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아니라면 보통 환적을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환적에 대한 내용들, 지금 운송 서류들은 계속해서 환적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다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환적이 실제 수화인, 그러니까 물건을 받는 컨사인에게 굉장히 이제 예민한 문제인 거죠. 나한테 한 번에 올 화물이 중간에 어디서 내려서 다시 올려지고 한다는 거, 사실상 화물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민감한 부분인데, 자,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항공화물이 비일비재하게 환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정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4조에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 서류라고 합니다.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 서류는 어떤 명칭을 사용하든 간에 다음과 같이 보여야 한다고 합니다. 자, 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또한 자, 쭉 운송인만 계속 나오죠. 운송인. 근데 자, 보시면 운송인 또는 운송인을 위한 또는 그를 대리하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또는 스탬프 또는 부기에 의해서 물품의 수령을 표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도로나 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 서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전에는 전부 다 어땠어요? 운송 서류들이. 기명 대리인으로서 서명을 하면 되죠. 선장이든 용선자든 선주든 운송인이든 본인들이 서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기명 대리인이 서명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서명하거나 어때요? 기명 대리인이 스탬프 또는 부기에 의해서 물품의 수령까지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도로나 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 서류 같은 경우는요, 내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수치 확인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도착했을 때 수령을 표시해주고, 운송인 또는 대리인에 의한 모든 서명, 스탬프 또는 물품 수령 부기는 운송인 또는 대리인의 그것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대리인의 서명이나 아니면 스탬프나 물품 수령의 부기로 특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리인에 의한 모든 서명, 스탬프 또는 물품 수령 부기는 대리인이 운송인을 위하여 또는 운송인을 대리하여 서명하였거나 행위한 것을 포함해야
표시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철도 운송 서류가 운송인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철도 회사의 서명 또는 스탬프가 문서가 운송인에 의해서 서명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 승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밑에 두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대리인에 의한 모든 서명, 그리고 스탬프 또는 물품 수령 부기. 자, 이 경우 24조의 경우만 이렇게 된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서명인데 스탬프나 부기, 이게 대리인이 운송인을 위하여 또는 운송인을 대리하여 서명하였거나 행위한 것을 다 적어줘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칙상 우리가 운송 서류들에서 서명만 하고 특정을 하면 됐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운송인을 대리하여 서명하였거나 행위한 것을 표시를 해야 된대요. 요런 경우에 철도, 도로, 내수로 운송인 경우에. 그리고 철도 운송 서류가 운송인을 특정하지 않았을 때는 철도 회사의 서명 스탬프 문서가 운송인에 의해서 서명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 승인이 된다. 특정하지 않았어요. 운송 서류가 운송인을 특정하지 않았다 하면은 거기다가 서명 또는 스탬프를 찍는 사람이 운송인이었구나라는 걸로 승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앞서 다른 운송 서류들과 특이한 점 뭐예요? 원래는 서명만 하는데 이거는 스탬프나 부기까지 간다는 거. 여기 사실상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전부 다 운송인을 표시하는 거. 운송인을 표시하는 거. 항공 운송도 그렇고 도로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 서류도 이렇게 운송인을 명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도로 운송 서류는 송화인 또는 선적인용 원본으로 보이거나 또는 그 서류가 누구를 위하여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표시가 없어야 된다. 자, 그냥 뭐예요? 도로 운송 서류는 송화인과 수화인용으로 그냥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 누구를 위해서 발행했다 이런 거 적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듀플리케이트라고 표시된 도로 운송 서류는 원본으로 수리가 된다. 자, 듀플리케이트가 원래 원본 서류에다가 카피 함부를 해서 두 통을 얘기하는데, 자, 오리지널 이외에 듀플리케이트 스탬핑도 수리가 됩니다. 그래서 두 통을 할 때 도로 운송 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두 통을 제출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도로 운송 서류는 듀플리케이트로.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거기에 서명이나 스탬핑이나 부기가 있으면 되는 거죠. 수리가 되는 거고요. 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 서류는 원본 표시 여부에 관계없이 항상 원본으로만 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류의 좀 특징들이 좀 다르죠.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그 빈도가 잦진 않지만 이런 내용들도 좀 특이점으로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특송 배달 영수증, 우편 영수증 또는 우편 증명서입니다. 자, 어떤 명칭을 사용하든 간에 운송을 위하여 물품을 수령하였음을 증명하는 특송 배달 영수증은 자, 다음과 같이 보여야 한다고 합니다. 특송 배달 업체의 명칭을 표시하고 신용장에 물품이 선적되기로 기재된 장소에서 기명된 이름이 정해진 특송 배달 업체가 스탬프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자, 그리고 집배 또는 수령일자 또는 이러한 취지의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특송일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일자를 선적일자로 본다. 그러니까 특송 운송인으로서 내가 수령을 하거나 집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서류를 그 특송 배달업체가 선적되기로 한 기재 장소에서 와가지고 스탬프를 하거나 서명을 하면 이거는 실제로 운송을 위해서 특송 배달인이 물건을 받아갔구나라는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명칭을 사용하든 간에 운송을 위하여 물품을 수령하였음을 증명하는 우편 영수증 또는 우편 증명서는 신용장에 물품이 선적되기로 기재된 장소에서 스탬프되거나 또는 서명되고 일자가 기재되는 것으로 보여야 한다. 그래서 해당 일자를 실제 물건을 어떻게 한 날짜로 선적한 날짜로 본다. 특송을 위해서 선적한 날짜로 본다. 그래서 수령을 하면서 우편 영수증이나 우편 증명서를 기재된 장소에서 서명하거나 스탬프를 해서 주면 이 날짜에 실제로 선적일이 되었구나, 선적일이구나 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송을 하고 우편 영수증 또는 우편 증명서가 실무에서는 내고를 할 때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 베네피셜 서티피케이트라 그래서 베네피셜이가 자신이 이제 보내는 서류들의 사항들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첨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특송을 보냈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발행할 때 첨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송에서 특송 업체가 내가 준 물건을 수령한 날짜에 서명하고 스탬핑을 찍으면 그 날짜에 물건을 실었다라고 선적한 걸로 보고
그것에 대한 증명으로 우편 영수증이나 우편 증명서 같은 거를 주고 나는 이 물건을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물건을 보냈다는 걸 증명할 때 그 서류를 들고 가서 신용장 내고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더라. 자, 26조. 갑판적재 그리고 내용물 부지약관과 운임에 대한 추가 비용입니다. 자, 이 조항은 뒤쪽에 있는 앞서 이제 운송 서류까지 20조 전까지의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뒤에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등장을 합니다. 자, 부지약관이라는 건 뭐냐면요. 부지, 알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송인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함을 딱 봤을 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물건에 대한 내용을 명세를 볼 수는 있지만 그 물건이 어디에 정확하게 담겨서 몇 개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쌓여져 있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운송인은 실제로 이런 것들이 사고가 났을 때 그 안에 있던 화물의 어떤 고유한 특성에 의해서 혹은 매도인이 물건을 컨테이너 안에 넣을 때 잘못 넣은 거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거죠. 나는 매도인이 이 물건을 다 집어넣고 뒤에 실이라는 잠금 장치까지 했다. 난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에서 부지약관이라고 씁니다. 이거는 풀 컨테이너 로드, 즉 만재 컨테이너 화물일 때 사용이 되는 거죠. 자, 보시면 A에 운송 서류는 물품이 갑판에 적재되거나 적재될 것이라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물품이 갑판에 적재될 수도 있다고 기재하는 운송 서류상의 조항은 수리될 수 있다. 자, 똑같은 말인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냐면 운송 서류는 물품이 갑판에 적재가 되거나 또는 적재될 것이라는 표시는 하면 안 된대요. 그런데 물품이 갑판에 적재될 수도 있다고 기재하는 운송 서류의 조항은 수리가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똑같은 표현이지만 실제 적재될 것이라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언제 적재될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자, B에 보시면 선적인이 적재하고 검수하였음. shippers load and count. 그리고 선적인의 내용 신고에 따름. said by shipper to contain. 이런 것 같은 조항이 있는 운송 서류는 수리될 수 있다. 바로 이게 부지약관입니다. 운송인 입장에서는 선적인이 적재하고 검수했다. 나는 이 화물에 대한 정확한 명세나 포장 상태나 안의 내용을 내가 모른다. 그래서 부지약관 그리고 선적인의 내용 신고에 따름 선적인이 나한테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만 내가 알 뿐이지 실제로 그 안에 화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는 내가 책임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컨테이너 운송인 경우 송화인이 직접 컨테이너를 수배해야 화물을 적입하여 FCL로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의 문헌은 은행이 수리를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컨테이너 화물 같은 경우는 운송인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난 모른다 부지약관을 쓰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은행은 이걸 가지고 수리를 안 해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FCL로 잘 만든 거니까 매도인이. 그래서 모른다고 해서 수리를 해주는 것이 맞는데 자 벌크 화물의 경우 문제가 생기죠. 벌크 화물의 용적, 중량 등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선적인이 다 검수를 하고 그 내용을 신고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부지약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벌크 화물일 경우에는 이 갑판적재나 내용물 부지약관에 대한 적용이 되지 않고 컨테이너 화물일 때만 이 부지약관이 적용이 되더라라는 거 기억을 해 놓으셔야겠죠. 실제로 여기 나오는 shippers load and count, shippers 로드 물건을 실었고 물건을 다 셌다. 그래서 실제로 선적인이 적재하고 검수했다. 그리고 선적인의 내용 신고에 따른다. said by shippers to contain, shipper to contain 이라고 해서 슈퍼가 나한테 선적 내용 신고한 거에 따른다라는 문구는 부지약관 문제가 나올 때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FCL이 아니라 LCL을 지칭하는 말들을 놓고 문제에서 이제 틀린 답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출제가 거의 1년에 한 번씩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부지약관. 자, 그 다음은 무고장 운송 서류입니다. Crane Transport Document입니다. 우리가 선화증권을 배울 때 운송 서류에 대해서 배울 때 무고장 선화증권, Crane Bill of Lading이라는 걸 배웠을 겁니다. 자, 그때 무고장이라는 거는 화물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는 거죠. 무고장이라고 얘기할 때는.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무고장이라는 표현 자체가 실무상에서 크게 쓰이진 않아요. 바로 뭐 크린을 적거나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냥 Bill of Lading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데, 자, 어떤 건지 보면, 자, 은행은 단지 무고장 운송 서류만을 수리한다. 당연히 이제 물건에 하자가 없는 거기 때문에 무고장 운송 서류만을 수리하죠. 그런데
무고장 운송 서류는 물품 또는 포장의 하자 상태를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조항 또는 부기가 없는 운송 서류를 말하고요. 무고장이라는 단어는 비록 신용장이 운송 서류가 무고장 본선 적재일 것이라는 요건을 포함하더라도 운송 서류상에 나타날 필요가 없다. 반드시 뭐 크린 뭐 이런 표시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하자가 없는 서류의 상태라면 그게 바로 크린 무고장이기 때문에 그 운송 서류상에 반드시 무고장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진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 자, 실제로 실무상 사용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크린이라고 표시된 운송 서류를 수리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크린 운송 서류로 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도 그런 거죠. 우리가 굳이 말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적법한 운송 서류로서 무고장으로 보는데 굳이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무고장이다, 정말 깨끗한 서류다라는 것을 표시를 해주는 의미로 크린이라는 걸 쓰는 거죠. 그래서 실무상 사용이 좀 줄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서류를 작성하는 것도 괜찮다. 뭐 하자가 잡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무고장 본선 적재일 것이라는 요건을 포함해도 운송 서류상에 나타날 필요는 없다. 은행이 알아서 이거 무고장이구나 이렇게 봐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 서류와 부보 범위. 우리가 인코텀즈를 또 배웠을 때 이 보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CIP나 CIF 조건일 때 보험을 매도인이 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보험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서 그 부보 범위가 110%라는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게 바로 UCP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A에 보시면 보험증권, 보험증서 또는 포괄보험회사의 확인서와 같은 보험 서류는 보험회사, 보험인수인 또는 그들의 대리인 또는 수탁인에 의해서 발행되고 서명된 것으로 보여야 한다. 자, 일단 보험증권, 보험증서, 포괄보험이라는 게 이제 보험을 들었을 때 발급해주는 서류인데요. 이런 것들은 보험회사나 보험인수인이나 그들의 대리인이나 수탁인에 의해서 발행되고 서명된 것으로 보여야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보험업을 하는 사람들이 발행한 것으로 보여야 되죠. 자, 그런데 대리인 또는 수탁인에 의한 서명은 보험회사 또는 보험중개인을 대리하여 서명했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대리해서 이렇게 했다, 보험을 부보를 해줬다라는 것을 반드시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앞서 운송 서류들도 똑같죠. 김영 대리인, 내가 누구를 대리해서 이 서명을 하는 누구다 이렇게 반드시 적어줘야 되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험증권이 뭐냐? 우리가 인슈런스 폴리시라고 그러는데 보험증권이란 보험가입자가 보험 목적물의 매 건별로, 건마다, 건바이 건으로 보험회사 및 보험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회사나 보험업자가 발급하는 보험계약 증명서류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저기 있는 보험증권, 보험증서, 포괄보험 중에서 가장 권리증권으로서 효력이 높은 서류죠. 매 건마다 실질적으로 계약 성립에 대한 증거를 남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보험계약 성립의 증거로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청구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계약서는 아니지만 유가증권의 성격을 가지며 통상 배서나 인도에 의해서 양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권리체계도 크고요. 유통도 되고 유가증권으로서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보험증서나 포괄보험을 달라고 했을 때 보험증권을 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험증권을 달라 했는데 보험증서나 포괄보험을 주면 그거는 하자로 됩니다. 자, 보험증명서는요. 수출업체가 매 수출 시마다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보험 비용도 절감하기 위하여 그 업체의 일정 기간 동안 6개월이나 1년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죠. 이것에 보험가입 예상 물동량을 추측하여 보험회사와 포괄계약을 체결한 후에 실제로 보험가입의 필요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회사로부터 그에 합당하는 보험 서류를 받는다. 보험증권과 같이 유효한 보험 서류로 인정된다. 자, 보험을 든 것으로는 인정이 됩니다. 당연히. 보험을 든 것으로는 인정이 되는데 보험증권처럼 실제로 매 건마다 발생이 되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이제 전체적인 기간 동안 그냥 계약을 해놓고 그 포괄계약 안에서 하나씩 발행이 되는 거예요. 너 보험 들어져 있다. 너 이 기간 동안 보험 들어져 있다. 이렇게 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건별로 작성하는 실무적인 그 계약서의 내용인 보험 증권보다는 한 단계 유효성이 낮지만 그래도 보험의 유효성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실제 계약한 내용을 가지고 포괄 계약을 해놓고 거기서 그 실제 보험 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씩 발행을 해주는 거죠. 그냥 보험이 들어져 있다. 너네는 보험이 들어져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티피케이트, 증명서의 개념이죠. 증명서. 보험이 들어져 있는 증명서. 근데 펄리시는
그 계약에 대한 전체 내용이 다 들어있고 약관이 내용이 들어있는 건마다 발생하는 하나의 계약서이기 때문에 그 증권으로서 효력이 크다는 거죠. 자, 근데 가장 이제 낮은 게 뭐냐? 포괄보험 증권이라고 하는데 오픈 커버 혹은 커버노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정보험 중에 하나로서 화물을 선적할 때마다 건별로 개별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정 화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데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오픈 컨트랙트, 열려있는 계약이다 라고 하는데 건마다 잡혀있지가 않은 거죠. 한편 포괄보험 증권에 의해서 개개의 화물에 부보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약식 서류를 보험증명서, 지금 포함되고 있는 증명서, 약식증명서가 서티피케이트였고요. 이 포괄보험 증권은 그냥 포괄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발행되는 증권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딱히 이것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떤 보험의 유효성을 나타내기보다는 내가 보험을 들고 있다 정도를 그냥 알려주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발행되는 게 보험증명서고 보험증권은 건별로 발행이 되는 거고, 이렇게 세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증권을 달라 할 때는 증명서나 이제 포괄보험증권, 오픈폴리시 혹은 커버노트 같은 것들을 주면 이제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자로 잡힙니다, 실제. 자, 보시면 보험 서류가 한 통을 초과한 원본으로 발행되었다고 표시하는 경우 모든 원본 서류가 제시되어야 한다. 보험 서류가 한 통을 넘게 초과해서 원본으로 발행됐다. 그러면 누군가가 자신이 그 사람이라면서 보험의 그 증권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가 있겠죠. 원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원본이 만약에 발행됐으면, 여러 통으로 됐으면 그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제출을 해야 됩니다, 내고할 때. 그러니까 유가증권으로서 보험증권을 가지고 있어야 보험금의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본 증권이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돼요, 이 계약에 대해서. 자, 실제 실무와의 차이가 있다고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어떤 거냐면요. 실제 실무에서는 유가증권을 갖고 있지 않아도 본인 확인을 통해서 충분히 보험금의 청구가 가능하고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신용장 통일규칙에서 얘기하는 원칙을 얘기하는 거죠. 원본이라는 게 있으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원본이 여러 통 발행됐다. 그러면 다 우리한테 갖고 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잠정적 보험 영수증 커버노트는 수리되지 않는다. 자, 서티피케이트랑 펄리시는 수리가 될 수 있는데 여기는 커버노트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보통 커버노트는 보험 중개업자를 통해서 보험을 부부한 경우에 보험 중개업자가 증명하는 보험 부보각서가 바로 커버노트입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자는 말 그대로 본인이 어떤 보험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험회사와 보험을 들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를 연결해 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보험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담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발행한 보험증권이나 보험영수증, 커버노트는 역시 효력이 없다. 자, 그리고 보험증권은 보험증서나 포괄보험의 확인서를 대신하여 수리가 가능하고요. 보험 서류의 일자는 선적일보다 당연히 늦어서는 안 됩니다. 선적을 실제로 예를 들어 뭐 5월 10일 날 했다. 예를 들어 했는데 보험 서류가 5월 한 16일쯤 발행이 된 겁니다. 그럼 이미 선적해서 화물이 나갔거나 선적한 화물의 위험성이 존재하는데 그 이후에 보험을 들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실제 선적일보다 보험 서류 일자가 늦으면 안 되고요. 다만 보험 서류에서 부보가 최소한 선적일자 이전에 효력이 발생함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뭐 예를 들어 증서가 좀 늦게 발행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증서는 며칠로부터 유효하다. 뭐 이런 표시가 있으면 그게 또 선적일 전이라면 이건 선적일 전에 발행된 것으로 봐준다는 얘기입니다. 보험 서류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리고 보험 서류는 부보 금액을 표시해야 하고 신용장과 동일한 통화로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이 신용장에서 어떤 금액을 표시할 때는요, 다 통화가 동일해야 돼요. 신용장상에 있는 통화랑 달러면 달러, 엔하면 엔화, 위안하면 위안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야 되고요. 신용장의 부보 금액이 물품의 가액, 송장가액 또는 그와 유사한 가액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 경우 이는 요구되는 부보 금액의 최소한으로 본다. 그리고 신용장의 부보 범위에 부보 금액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한다고요? 부보 금액은 최소한 물품의 CIF 또는 CIP 가액의 110%가 되어야 한다. 자, 여기 UCP 28조에 명백히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서류에서 CIF나 CIP의 가액을 결정할 수가 없을 때는 부보 금액의 범위는 요구된 결제 또는 매입 금액 또는 송장에 나타난 물품에 대한 총 가액 중 가장 큰 거,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자, 그리고 밑에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보험 서류는 최소한 신용장에 명시된 수탁지 또는 선적지로부터
양육지 또는 최종 목적지 사이에 발생하는 위험에 대하여 부보가 되는 것이어야 한다. 자, 이것도 이제 인코텀즈에서 언급이 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보험을 들 거면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보험을 들어라. 중간지까지 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들어야 그 서류를 우리가 보험 서류로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신용장 통일규칙, 즉 개설은행에서 그 해석 방법에 따라서 신용장을 확인할 때 그 필수 서류 중에 하나가 보험 서류잖아요. 그 보험 서류에서도 증권을 내는 것이 좋고 가액은 110%가 되고 최소한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는 담보를 하고 있는 보험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서류가 수리가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신용장이 만약에 전위험, 올리스크, AR이죠. 이거에 대한 부보를 요구하는 경우 어떠한 전위험 표시 또는 문구를 포함하는 보험 서류가 제시되는 때에는 제목에 전위험이 포함되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어떠한 위험이 제외된다고 기재하는가에 관계없이 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올리스크라고 적어야 되는데 AR이라고 적어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뭐 ICC 올리스크 이렇게 적어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 문구의 취지가 들어가 있으면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전체 신용장 통일규칙이 동일합니다. 서류의 하자를 잡기 위해서 엄밀일치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저촉되지 않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유사하게 판단되어질 때는 그 문구를 써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혀 다른 내용만 아니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스크 문구가 서류상에 있다면 매도인은 올바른 서류를 제출한 것이다. 크게 저촉되지 않으면 따로 시비 걸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효기일 또는 최종 제시일의 연장이라고 해서 36조에 언급된 사유 외에 사유로 영업을 하지 않는 날인 경우 유효기일. 36조가 이제 불가항력이거든요. 불가항력. 전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이럴 때를 제외하고는 유효기일 또는 경우에 따라 최종 제시일은 그 다음 첫 영업일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불가항력이 발생했습니다. 뭐 폭동이나 이런 게 발생해서 그날 영업을 못했으면 그 다음 날 첫 영업일까지는 연장이 된다. 근데 만약 제시가 그 다음 첫 은행 영업일에 이루어지는 경우 지정은행은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의 제시가 29조 A항 지금 위에 있는 이 조항에 따라 연장된 기한 내에 이루어졌음을 기재한 표지 서류를 반드시 제공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최종 선적일은 제29조 A에 의해서 연장되지는 않는다. 선적일 같은 경우는 연장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해놓으셔야겠고요. 30조 신용장의 금액, 수량 그리고 단가의 허용치. 우리가 이제 ML 클로스라 그래서 more or less. 그래서 과도하거나 부족하거나 하는 거 어디까지 인정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조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30조인데요. 자, 영어에 대한 것도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tolerance라 그래서 원래 이제 불어로는 자비 이런 말을 뜻하는데 봐준다는 거죠. 좀 용인을 해준다. tolerance in credit amount. 크레딧 어마운트는 말 그대로 총액, 그리고 퀀터티, 수량, 그리고 유닛 프라이스는 단가죠. 그래서 금액과 수량과 단가에 대한 톨레런스, 허용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자, 영어에 보시면 the words about or approximately라 그래서 about이나 approximately라는 단어가 used in connection with the amount of the credit or the quantity or the unit price stated in the credit are to be construed as allowing a tolerance not to exceed 10% more or 10% less than the amount. 그래서 the quantity or the unit price to which they refer라 그래서 자, 전체 내용이 길긴 하지만 정리해보면 뭡니까? about 또는 approximate라는 단어는 그것이 언급하는 금액, 수량 또는 단가에 관해서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거나 적은 편차는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용장에서는 기본적으로 5%의 초과나 이제 부족함을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10%로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최대치로 해서 가장 조문에 맨 처음에 넣어놨죠. 허용될 수 있는 게 이런 단어들을 쓴다면. 그래서 실제로 실무에서는 그 벌크 화물들을 통상적으로 할 때 10% 이상으로 이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량 같은 것들이. 왜냐하면은 이제 곡물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로 운송을 한 도중에, 물론 요즘에 운송수단이 발달을 많이 했지만 운송하는 도중에 그 양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습기를 먹으면서 굉장히 늘어나거나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최대 10%까지 about이나 approximate라는 단어를 쓴다면 이렇게 허용을 해주겠다라고 조문을 넣어놨죠. 자, 그 다음은 만일 신용장이 수량을 포장 단위 또는 개별 단위의 특정 숫자로 기재하지 않고 청구 금액의 총액이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항상 신용장 금액 자체를 초과하진 않아야 돼요. 신용장 금액이 넘어서는 거는 은행이 수리는 하지만 대금을 초과해서 주진 않아요. 물품의 수량에서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많거나 적은 편차는 허용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 아무 말이 없으면 5%까지 톨레런스를 인정하고 about이나 approximately라는 단어가 있으면 10%까지는 more or less, 많거나 적은 거를 허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용장에서. 근데 신용장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아까 지나가면서 쭉 말씀드렸지만 신용장의 금액을 초과하는 서류를 은행이 수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결제나 매입을 할 때는 신용장 금액을 초과해서 결제나 매입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물품의 수량이 신용장에 기재된 경우 전량 선적되고 단가가 신용장에 기재되는 경우 감액되지 않은 때 또는 제30조 B항이 적용되지 않은 때에는 분할 선적이 허용되지 않더라도 신용장 금액의 5% 이내의 편차는 허용된다. 자, 그리고 이 편차는 신용장의 특정 편차를 명시하거나 제30조 A항에서 언급된 표현을 사용하는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5%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자, 보시면 이 조건이 있습니다. 신용장의 수량이 기재되어 있고 그 수량이 전량 선적된 경우, 그리고 신용장에 단가가 기재되어 있고 감액이 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30조 B항이 적용되지 않은 때, 그래서 30조의 B항은 바로 위에서 살펴본 5%의 톨레런스 조항으로서 허용되지 않은 때, 적용되지 않는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특정 편차를 명시하거나 A항에서 언급된 표현을 사용하는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조건일 때는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이 조항을 기억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5% 기억하시고 10%에 대해서는 approximately, about 정도를 기억을 해두시면 크게 우리 시험에서는 문제될 게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31조는 분할 선적에 대한 내용인데요. 분할 청구를 하거나 분할 선적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분할 선적이라고 해도 어차피 목적 기간 안에, 그 만기 기한 안에 나눠서 실어질 뿐이지 기한 안에는 물건이 다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할 선적 같은 경우는 허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무 조항이 없더라도 허용이 되고요. 같은 운송수단에서 개시되고 같은 운송 구간을 위한 선적을 증명하는 2세트 이상의 운송 서류로 이루어진 제시는 그 운송 서류가 같은 목적지를 표시하고 있는 한 비록 다른 선적 일자 또는 다른 선적항, 수탁지 또는 발송지를 표시하더라도 분할 선적으로 따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적지를 표시하고 있으면 그거는 어차피 한 번에 간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분할 선적으로 보지 않는다. 자, 그런데 제시가 2세트 이상의 운송 서류로 이루어지는 경우 어느 운송 서류에 의하여 증명되는 가장 늦은 선적일을 선적일로 본다. 자,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6월 1일 날 출발하고 제시기한이 이제 있고 선적기한이 예를 들어 6월 10일인데 6월 1일에 출발하고 5일에 출발하고 8일에 출발했어요. 그러면 8일을 선적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늦은 날짜를. 그리고 같은 운송 방법 내에서 둘 이상의 운송수단상의 선적을 증명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세트의 운송 서류로 이루어진 제시는 비록 운송수단들이 같은 날짜에 같은 목적지로 향하더라도 이거는 또 분할 선적으로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할 선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게 일반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더라도 분할 청구나 분할 선적은 허용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목적지를 같이 표시하고 있으면 그거는 분할 선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둘 이상의 특송 배달 영수증, 우편 영수증 또는 우송 확인서로 이루어진 제시는 만일 특송 배달 영수증, 우편 영수증 또는 우송 확인서가 같은 특송 배달 용역 또는 우체국에 의하여 같은 장소, 같은 날짜 그리고 같은 목적지로 스탬프가 찍히거나 서명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분할 선적으로 보지 않는다. 여러 개로 쪼개더라도 같은 종이 안에, 영수증 안에 발행이 되어 있다면 그거는 분할 선적으로 따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같은 목적지로 스탬프가 찍혀 있으면 목적지가 똑같으니까 이거는 그냥 한 번에 같다라고 봅니다. 분할 선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목적물을 각각 다른 포장으로 다른 박스에 넣어서 발송을 합니다. 그래도
같은 업체, 같은 장소, 같은 날짜, 같은 목적지로 표시가 돼요. 이러면 이건 똑같은 그러니까 영수증이 다르게 발행되더라도 똑같은 선적을 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분할 선적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이거 분할 선적의 기준 알아두시고요. 자, 할부 청구 또는 할부 선적이 있습니다. 할부는 말 그대로 여러 번 쪼개서 분할도 쪼개는 거지만 기한 안에 다 가는 거고 할부는 기한이 여러 번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장에서 할부 청구 또는 할부 선적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도록 명시된 경우 동할부 거래를 위하여 배정된 기간 내에 할부 청구나 할부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신용장은 해당 할부분과 향후 할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이용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분할 부분에 대해서 해당 할부분에 대해서 할부 청구나 할부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도 이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할부 선적 같은 경우는 기간을 딱 주고요. 그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보통 이제 우리가 할부 결제하는 거랑 똑같이 뭐 예를 들어 매달 10일이다 뭐 이렇게 해서 하지 않으면 뒤에 이제 할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할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할부 선적 같은 거 계약을 맺을 때 뭐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맺게 되면 매달 보내거나 뭐 2주에 한 번에 보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보낸 것까지만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내지 않으면 그 뒤에 분에 대해서는 할부 선적으로 이제 이용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한을 맞춰서 보내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제시기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은행은 자신의 영업시간 외에 제시를 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 통상 이제 우리나라는 5시 정도로 은행에다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보는데 물론 이제 4시 반, 4시일 수도 있지만 차이가 있겠죠. 요즘에 이제 은행 영업시간이 조금 별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있긴 하지만 은행의 영업시간 외에 제시를 했으면 그날 바로 수리를 해줄 의무가 없어요. 서류를 받아줄 의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라? 영업시간 내에 서류를 제시를 하라는 얘기죠. 근데 실무에서 실제로 서류 준비가 늦어지거나 발행이 늦어지면 이 영업시간을 뛰어넘어서 이제 제시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은행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제 기준은 이거죠. 영업시간 내에 제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류의 효력에 대한 면책이라는 건데요. 34조부터 이제 나오는 내용들은 36조 불가항력, 38조 양도를 제외하고는 크게 중요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이제 은행은 어떤 서류의 방식,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위조 여부 또는 법적 효력 또는 서류에 명시되거나 위에 추가한 일반 또는 특정 조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은행 자체는 이게 위조가 됐는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단지 중요한 내용을 심사할 뿐이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제34조고요. 35조는 전송과 번역에 대한 면책인데 은행 간에 서로 서류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뭐 매입을 해서 개설은행으로 전송을 할 때도 있고요. 필요한 서류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알려줄 때도 있고요. 전송을 하는데 서로 약정한 정확한 지시사항이 없으면 발송은행이 서류의 전송 또는 송부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을 선택할 수 있죠. 우편으로 보내거나 최근에 물론 다 전신으로 하겠지만 스위프트를 통해서 하거나 하겠지만 임의적으로 하고 이에 대해서 해당 은행의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전송을 하거나 번역하는 것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 없다면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 대해서 좀 해주는 거죠. 은행은 선의로 이 신용장의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서류가 잘 갔는지 못 갔는지 내가 제대로 보냈는데 이게 잘 갔는지 못 갔는지까지 뭐 확인하고 이런 것까지는 은행이 책임을 질 그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면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은행이 서류를 확인하여 서류에 하자가 없다고 인정된 상황에서 개설은행으로 서류를 송부 과정에서 분실이 되더라도 말 그대로 지정은행에서 돈을 먼저 줬어요. 서류를 심사했어요. 그 다음에 개설은행한테 최종적으로 돈을 받아야 돼서 서류를 송부했는데 개설은행이 서류를 못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분실이 됐다. 그래도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 그 지정은행에 의해서 대금의 지급은 이루어집니다. 자, 무슨 뜻이냐? 개설은행을 위해서 일하는 이 지정은행들이 있죠. 개설은행이 너는 매입을 해, 너는 통지를 해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일을 하는데 서류의 심사를 면밀히 한 다음에 대금을 먼저 지불했어요. 매입을 시켰어요. 대금을 줬으니까 이제 개설은행에 가서 돈을 달라고 해야 되죠. 근데 개설은행으로 가는 도중에 서류가 분실이 됐어요. 분명히 나는 서류 심사를 해서 대금을 지불했는데 내가 보낸 서류를 못 받았다고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금을 지불했고 서류 심사를 면밀히 했으면 그 서류가 송부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전송하는 과정이 없어진 거는 개설은행이 확인은행이 책임을 지고 대금의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게 없으면 지정은행들은 일하기 싫어할 거예요. 굳이 책임을 지면서 수수료 조금 벌으려고 이렇게 지정은행 역할을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지정은행들에 대해서 면책을 주는 약관입니다. 그리고 은행은 기술적인 용어의 번역 그리고 해석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은데 이거를 다 책임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번역에 대한 면책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항력 같은 경우 실제로 천재지변, 폭동, 소요, 반란, 전쟁, 테러 행위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은행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결제나 매입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지시받은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면책. 개설의뢰인은 외국의 법과 관행에 부과하는 모든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은행에 보상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맨 밑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자, 개설은행이나 통지은행은 자신의 판단하에 다른 은행을 선정하였더라도 그가 다른 은행에 전달한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은행들은 말 그대로 주어진 일을 할 뿐이지 그게 정확히 적용됐는지에 대한 여부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들, 면책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이제 양도가능 신용장. 양도가능 신용장은 딱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다 양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양도도 되고 분할 양도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2수익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신용장을 말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단 한 번만 양도가 됩니다. 한 번 쪼갤 때 여러 명한테 분할 양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전체 양도도 되고 분할도 되고 단 한 번만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모든 수수료는 제1수익자, 양도를 해주는 1수익자가 부담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도를 해줬을 때는 그 양도된 내용의 모두가 계속 2수익자한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수익자는 조건 변경이 됐을 때 2수익자한테 조건 변경의 내용을 선별해서 통지해 줄 수 있습니다. 필요한 내용들만. 이렇게 해서 양도가 될 수 있다. 주로 양도는 1회 양도, 분할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정도를 시험에서 거의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수익자가 제1수익자가 수수료를 지불한다. 그리고 분할 양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 명에게 나눠서 했을 때 각 당사자는 각 분할 양도를 받은 사람으로서 개별적인 권리를 지닙니다. 그래서 분할 양도한 뭐 예를 들어 5명이 있다면 한 명의 계약이 취소가 된다고 해서 나머지 4명의 계약이 취소가 되는 건 아니고 개별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조문은 굉장히 긴데 포인트는 그렇게 잡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39조가 이제 대금의 양도입니다. 자, 요 초록색 내용 보시면 신용장에 양도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대금 자체만을 떼서 양도가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39조 마지막 내용이고요. 채권자가 해당 신용장의 대금에 대한 대금 압류나 청구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대금 자체만 가지고도 양도의 권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대금 이외의 수익자의 권리를 양도하는 게 아닙니다. 대금의 양도를 할 때는. 그리고 신용장상의 수익자의 지위를 양도받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뭐다? 대금 자체만을 떼어서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게 대금의 양도입니다. 원래 양도라고 하면 제1수익자의 권리를 넘겨받는 거죠. 지위를 넘겨받는 건데 대금만 떼서 양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대금의 양도만 했을 때는 대금 이외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대금의 양도, 신용장에서 실제로 양도하는 가장 중요한 게 대금이기 때문에 그 대금만 떼서 양도가 가능하다라는 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기출문제들 한번 살펴보면, 자, 신용장 통일규칙상 신용장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2번에 볼게요. 양도은행이라 하면 신용장을 양도하는 지정은행을 말하며, 맞죠? 양도를 하라고 지정을 해준 겁니다. 개설은행이. 개설은행은 양도은행이 될 수 없다. 자, 개설은행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지정을 해준 거죠. 양도은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은행이라 하면 신용장을 양도 지정은행 또는 어느 은행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신용장의 경우에는 개설은행으로부터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특정하여 받아 신용장을 양도하는 은행을 말한다. 그러니까 개설은행이 권한을 주는 거니까 본인도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개설은행도 양도은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용장이 1번에 보시면 양도 가능하기 위해서는 양도 가능, 트랜스퍼러블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수수료는 제1수익자, 원수익자, 양도를 해주는 주체, 그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제2수익자까지만 나오고 제2수익자에 의한 또는 그를 대리하여 이루어지는 서류의 지시는 역시 양도은행에서 당연히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무역계약에서 수량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 내용보다 이제 4번에 대한 내용을 좀 보려고 했죠. 일단 2번에 CBM이나 리턴은 용적을 나타내고요. TEU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20피트 단위를 얘기하는 거고, 자, 스퀘어는 넓이를 얘기하는 단어고요. 드럼은 포장 단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데, 자, 4번에 보시면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5%의 과부족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죠? 두고 있었죠, 실제로. 이걸 좀 기억을 하시고요. about이나 approximately가 들어가면 10%까지라는 거. 자, 보험 서류의 발행 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에 이 문제가 정말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무역영어 시험에 신용장에서 보험 증권이 요구되는 경우 보험 증명서나 포괄 예정 보험 확정 통지서를 제시하여도 충분하다. 자, 증권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증권을 보여주세요. 다 이렇게 수리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증명서나 확정 통지서를 주면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건별로 발행되는 보험 증권이 가장 권위가 있는 서류로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4번이고요. 증명서를 달라 그러는 경우에 증권은 줘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증권을 달라 할 때 증명서를 주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신용장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실제 1조부터 39조까지 필요한 내용들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소 실무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린 것도 있고 실제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린 내용들도 있습니다. 전체 내용들 한번 쭉 정리하시면서 신용장이 이렇게 돼 있고 매매 거래가 이렇게 일어나고 그 신용장에서 지칭하는 용어들은 어떻고 각 당사자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면 시험이 나왔을 때 크게 혼동하는 거 없이 쉽게 문제를 맞추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금융개발원강사 정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